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이게 그 지금 제가 거기 목록 작업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시면 돼요. 이제 목록 작업하고 있다. 멀었다.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방송처럼 해야 되나요? 그냥 막 해. 편하게 합시다. 아, 그래요? 예. 뭐 인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한겨레의 오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도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홍보와 비롯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 공동 기념식 개최라고 하는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3.1 100주년의 의미, 아니면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 꼭 이런 부분들은 올해 꼭 짚고 같이 공유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3.1운동의 의미를 그러니까 내면의 진정성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근현대사 그 전체를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국 근현대사는 서세 동점의 조건하에서 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실패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자아, 집단적 자아가 해체되고 범서구 중심의 근대 세계 체제의 식민지적으로, 노예적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그런 역사 경로를 밟았다는, 지구 구성원들의, 인류 구성원들의 90%가 겪었었던 바로 그러한 경로를 거쳐서 근현대 사회를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죽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한국은 지도상에서 소멸됐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태어난 거죠. 생겨난 거죠. 죽은 게 살아난 겁니다. 죽은 게. 조선이라는 혹은 한국이라는 자의식이 해체되고 국가도 없어지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고 더 이상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서 그런 것인데, 놀랍게도 식민지화가 된 지 9년 만에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고, 조선인으로 살겠다고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많은 희생을 거쳐서. 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였고, 특히 이제 약소민족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러 곳에서, 특히 유럽의 이제 약소민족들이 많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이제 유럽 외에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 해당될지 어쩔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했고, 하지만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이런 다른 약소민족의 경우에도 어떤 그런 자율권을 줘야 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들이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내놓을 리가 만무한 그런 일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윌슨 이야기는 받아들여질 턱이 없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당시에 그 한국의 그 민족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뭐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아주 뭐 정말 실오라기 같은 뭐 그런 것일지라도 어쨌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를 우리가 어쨌든 이용해 보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 아주 가능성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없는 시점에서도 어쨌든 한번 해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3.1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3.1운동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주고 있다. 당시에 5.4운동을 주도했었던 푸스넨이 3.1운동을 평가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혁명이었다.
그래서 정의 결정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그 말이 가장 짠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나는데, 전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그 한국인들이 능동적이면서 부활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왕의 시대는 갔고, 예, 말하자면 이제 국민, 민족,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뭐 민중이라고 부르는 민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민국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19세기 이래의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사실은 저는 19년을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적인 힘과 논리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최근에 보니까 또 생각보다 평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모든 독립선언서에 평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평화 의식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또 그것도 중요한, 말하자면 당시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큰 어떤 논리적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적적인 운동이라고 저희는 또 배워왔는데, 이 경술국치 뒤에 결국 이제 9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고, 이 한국인들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뭐 누구나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끼치게 됐던, 이 지금 생각해보면 통신시설이 그때는 지금처럼 통신이 있을 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 전 국민이 다 뛰어나올 수 있던 가장 큰 동력, 어떻게 이렇게 모든 국민이,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가 지금의 입장으로서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시청자들께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집단적인 심리 상태에 관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의 군중이 약속이나 하듯이 일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희생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일에, 공공의 일에 뛰어들어요. 그것도 불이익이, 그 다음에 핍박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예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들어요. 한두 사람이 얘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사회에 딱 조성이 된 거죠. 왜 그럴까? 왜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구성했던 그 시기에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에 내재한 어떤 특성들을 포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생각하기로는 희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희망.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이 공동체에 조선독립 만세 저 시위에 참가하게 되면은 될 것 같다. 뭔가 시위운동이라든가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행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위인데 장에 나가서 만세 부르는데 동참을 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 사회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이 나타난 직접 계기는 1차 세계대전 종결이고요.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서구 주도에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해 나가는데, 그 재편되는 와중에 제국지 열강들 사이에 상호 이해관계의 다툼 과정 속에서 하나의 틈이 보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제 경찰의 그 보고를 보면은 3.1운동이 일어난 뒤의 상황이죠. 보고를 보면 평양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 경찰이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강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하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0%, 그 다음에 반신반의가 50%, 그리고 20%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반신반의가 50%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어난 이제 시위에서 이제 검거된 사람들을 신문을 해보면 너 왜 만세 불렀냐?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만세 부르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만세 불렀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 재미난 예. 찾으셨네요. 예, 파리 강화에서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만세를 불렀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아까 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희망, 뭔가 독립의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 선우혁이라는 사람이 신한청년당에서 이제 그 파견을 해가지고 당시 서북지방에 왔잖아요. 와서 기독교조들 이제 지도자들, 서북지방의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는 거죠. 그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리 강화에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1순위 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 그 1차 세계대전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1917년에 이제 참전을 하고 결국 미국의 힘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거죠. 18년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물론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파리 강화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1월인가요? 18년 11월인가 윌슨이 이제 그 프랑스에 파리에 이제 가기도 하고 이랬을 때 거기 가서도 그런 비슷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뭔가 윤 선생님이 좀 틈이 보인다는 거죠. 연합국 안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뭔가 틈이 보이고 미국이 어쨌든 힘이 센 나라니까 혹시 이게 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거를 조금은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민 선생이 쓴 회고록을 보면 냉정하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해방이에 물론 쓴 회고록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병합이 된 다음에 이렇게 물려 있었잖아요. 독립운동도 거의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일반 민중들도 정말 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왜 그래 이렇게 많이 참여했을까? 그거는 이제 총독부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독부가 그 1910년 이후에 9년에 걸친 그 통치 과정에서 무단 통치라고 해서 이렇게 총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 외에도 온갖 하여튼 잘못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와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행정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었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인들이 쓴 그 어떤 일본인 학자가 쓴 거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성흉한 그 학생들이 권당이라고 해서 동맹휴학을 하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자기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이 임금의 조치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이 동맹휴학을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교육사 한 사람들이.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거 조선시대 때 늘상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그런 권당뿐만 아니라 밀란도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도 물론 이제 백성 일규라는 게 있지만 그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그게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저항의 빈도수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그냥 아마 눌릴 것이다. 억압을 하면은 참고 견딜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좀 참아보다가 지켜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그 어떤 뭐랄까 이제 이 폭발점 이런 거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이 불을 질러서 결국 폭발을 이제 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독부 실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이 문제와 총독부 실정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지식인과 민중이 결국 같이 이렇게 봉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푸스네는 정말 제3자 입장에서 한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했군, 훌륭하군.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갖고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희망의 여지가 있다는 건 무단 통치가 정말 무단 통치였을까라는 생각을 또 뒤집어서 사실 할 수 있게 하는데
하세가와가 이제 그 사이토한테 이제 결국 물러나면서 총독이 사이토한테 준 의견서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파리강화회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 원인을 갖다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는 해외 독립운동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마지막이 무단통치인데요. 특히 무단통치 중에 문제가 된 거는 자기도 알고 있던데 차별적 대우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제가 본 자료에는 그 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장 높았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뭘 해도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건 현재 정치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촛불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희망을 정치에서 찾을 수가 없게 확실하게 차별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노 사쿠조 같은 경우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순사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너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순사 하면, 보호밖에 못했죠. 예, 순사 보만, 예, 보호밖에 순사도 못하는 못하고. 거지. 순사도 못한다.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은 분명히 이게 폭동이 예상될 수 있었는 건데 예상을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몰랐고, 그래서 실제로 3.1운동을 왜 몰랐을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예상을 하기는 조선총독부에서 기록을 하기는 일본 기자 눈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 일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약간 볼 때 약간 요상한 기운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요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상한 기운은 있는데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1894년으로부터 불과 10 몇 년이죠. 그게 한 20년, 예, 25년밖에 안 지났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세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단통치라고 하지만 어차피 한 동네 3,000명 사는데 순사 뭐 면사무소 다 합쳐봐야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압도적이잖아요. 그 한국인들의 숫자가. 그 상태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위용을 그냥 칼이나 이런 걸 보여준 건데, 태형이나 즉결 심판 이런 걸 보여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이 두려움을 떨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다 같이 부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정이 좀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그때 당시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1월 21일에 고종이 이제 급서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3.1운동의 하나의 또 촉발 계기가 된다고 저희는 또 알고 있는데, 이 왕의 죽음, 물론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경우는 선생님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대한제국의 이제 패망한 국가의 왕이었고 이미 식민지에서는 이태왕으로 격화된 상태였는데, 이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세대별로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이 3.1운동에 끼쳤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세대별로 좀 봤을지, 아니면 조선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의 죽음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고종한테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중적입니다. 우선 자의에도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황제에서 물러난 주권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정민연에 해금 일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강제로 양위를 하잖아요, 순종에게. 그래서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황제의 자리를 내줘야 했던 그런 왕, 비운의 왕, 이런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 국민 주권의 시대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게 매우 상식적인 건데, 1910년 이전에는 한국의 주권이 왕의 사유재산입니다. 주권자죠, 주권자. 그리고 이 주권의 역사가 1, 2년이 아니라 500년이고 이런 거대한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주권자라는 아우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왕이 정민연에 이어서 김윤현에 또 한 번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은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을 대하는 것과 다른, 순종은 그냥 망국의 이런 이미지밖에 없을 텐데, 고종은 원치 않은 방식으로 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이미지가 같이 부과되어 있는 점에서 고종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독살설은
그 당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격분시키게 만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랬을까요? 3월 5일 날 고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과연 그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네. 그러니까는 저는 고종의 독살설이 틀렸다는 거에 증거기도 하잖아요. 파리 강화회의가 일본이 전승국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했었던 이 전술으로 참여했었던 파리 강화회의가 1월 18일 날 열렸는데 그리고 1월 25일 날은 이은혜 결혼식이 그 도쿄에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은 고종 독살설의 반대 논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논리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은 그게 이유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고종을 그 사이에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고종 독살설이 강하게 나온 것은 김항이라는 당시 유림의 젊은 유림의 그 일기에 따르면 이미 죽고 난 직후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민씨 일가들이 나와가지고 친일파들 죽였다. 이완용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김항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서의 내부의 그 고종을 둘러싼 복잡한 그 어떤 이 이왕직 내부의 갈등 속에서 이왕직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를 제가 보고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종이 뭐 독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 정세상은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고종 독살설은 상당히 영향이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학생들이 그 3월 5일 날 시위를 대규모로 한 것은 이용하는 거잖아요. 왕의 장례식을. 만약에 정말 독살을 하려고 하면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결혼식을 그 앞두고 일본 정부로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왕직의 경우도 그렇고 총독부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황상 그 시점에서 고종을 독살할 뭐 이유도 없고 굉장히 불리한 시점이고 그래서 그 독살설은 좀 하나의 그냥 소문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고종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3월 1일 날 시위를 할 때 탑골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종각 부근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문 앞으로 가더라고요. 대한문 앞에 가서 그 대한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이왕직의 이제 경비병들이 있는데 경비병들을 이제 밀치고 덕숭 안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자기들이 참배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왕세자 이은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은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시위를 계속하게 되는 건데 당시 이제 대한문 앞에는 군중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그리 이제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어떤 학생이 쓴 거 보면은 자기들이 그 덕숭에 들어가서 보니까 덕숭이 너무 호화로웠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 서민들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살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나왔다. 이렇게 세브란스 전 학생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동정심 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교 지식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사건이 파리 장서인데 곽종석하고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서명자가 이제 곽종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곽종석의 제자 김창숙이 해외로 들어가 나가잖아요. 서명자들을 규합을 해서 그때 두 사람이 그 곽종석이 만든 그 초안을 같이 심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초안에는 고종 독살설을 사실인 것으로 전제로 해서 포함해서 초안이 짜였었는데 김창수하고 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뺍니다. 이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제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빼기로 하자 해서 파리 장서 최종본에는 고종 독살설이 빠져 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가 지금 뭐 서울대 이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고종이 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 약간 외세의 균등한 균정을 통해서
조선의 명운을 유지하려고 했던 나름의 뭐 개혁군주였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뭐 굉장히 무능했던 왕실의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뭐 무능한 군주다 뭐라는 식의 평가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선생님들은 좀 고종에 대한 평가, 고종 이제 오늘이 정확히 100년 고종 사망 100주기이기 때문에 저희 녹화하는 1월 21일이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약간 오비추얼이라고 할까요?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종에 대해서 양치차오가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전제군주제 때문에 망했다.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망했고, 만약에 입헌군주제 국가였다면 아마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망의 책임을 전제군주제에 돌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1889년도에 제국의회가 들어서면서 입헌군주제, 제국헌법을 반포하면서 입헌군주제에 돌아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청도 계속 압박을 받게 되니까 1906년쯤에는 청정부가 하겠다고, 청왕조가 하겠다고 나왔다가 배신을 하게 되니까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으로 바로 갖게 됐거든요. 저는 1910년 시점에 동아시아 3국 중에 입헌군주제로 갔거나 입헌군주를 약속한 나라가 있다면,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라면 한국은 끝까지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장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게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왕이고 주권자니까 왕이 도장 찍으면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1898년에 그 독립협회가 의회 개설 운동을 했을 때 고종이 거의 끝까지 갔다가 동의했다가 가짜뉴스, 그때 당시 가짜뉴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꿈꾸고 있다는 밤에 붙인 벽보 하나로 전세를 뒤집고 독립협회 사람들을 체포하고 의회 개설 운동을 무위로 돌린 다음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전제군주제의 굳건함을 반포했던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입헌군주제의 어떤 흐름들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역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뭐 어떤 다른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근대적으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실은 식민지화에 가장 앞장서서 협력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 왕가,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 천황가의 하위 이 위계를 갖는 이 왕가 집단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왕가로서의 합당한 예우, 이것이 대일본 제국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왕족으로서 가졌었던 특권과 그 다음에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고종을 포함해서 왕실이 집단적으로 그것들을 식민지화에서 지속적으로 향유했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큰 맥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종과 순종 사이에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식민지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은 소극적이지만은 정민연이라든가 그다음에 1919년에 베르사유 강화회와 관련해서 독살설이라든가 이를테면은 반일 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오버랩이 돼 있어요.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고종과 순종이 결이 다르게 평가돼야 된다는 그 점 하나 고려해야 되겠지만 왕실 자체는 식민지화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구황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내부에 아주 중요한 그 의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서는 구황실을 우대함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임시정부에 의해서는. 그것은 3.1운동 와중에서 고종 독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만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책임을 그런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만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1919년이나 1926년이나 순종이 사망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통합하는 그런 이미지로는 여전히 존재했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식민지화 과정에 황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시선에 보면은 민족 공동체 구성이 자기 사유재산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민족 공동체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은 반민족 행위를 한 거죠. 제가 제일 놀랬을 때가 언제냐면 메이지 천황하고 고종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이렇게 대한제국 관계를 이렇게 다르자 이런 생각을 이제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동요가 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 고종 시대 이제 개혁 이런 얘기를 할 때 광무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890년대 후반과 이제 1900년대 초반 정도 시점인데 그 시기가 뭐 길지는 않지만은 그 시기에 이제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고종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근대적인 개혁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고종을 그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새로 한다든가 무슨 뭐 전기 같은 거를 이제 궁궐에 끌어들인다든가 뭐 이런 근대적인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무기도 사오려고 막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1890년대 말 98년 이후 99년 1900년 이쯤에 전국적으로 밀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1860년대에 일어났던 밀란처럼 그 시기에도 또 밀란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 황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원래는 국가 재정,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 세원을 전부 황실로 다 이렇게 돌려놓아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재정은 굉장히 빈약해지고 황실 재정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고종이 중심이 돼서 뭔가 개혁을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 재정은 굉장히 허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게 됐죠. 또 고종은 이 정부의 주요 대신들을 계속해서 바꿔요. 불과 뭐 몇 달 안 돼서 막 바꾸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사람을 빨리빨리 교체시켜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또 딴 자리로 가야 되고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부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제 대한민국 국제라는 걸 반포를 해서 완전히 자기가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다 쥐고 있고 정부는 허약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사조약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그걸 막아야 되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책임하게 대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을사오적이 그걸 갖고 놀아서 이제 상황을 그렇게 이제 막 만들어 버렸지만은 고종이 1905년 을사조약 또 정민칠조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사실은 대응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왕이 혼자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관료와 또 군대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적으로 돌리고 자기 혼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사실은 대한제국 이후에 제가 봐서는 실정을 했다. 그거는 그 전에도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대원군이 맡았다든가 아니면 뭐 민씨 일파가 맡았다든가 이렇게 됐지만 고종이 실제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것이잖아요. 대한제국 시기는.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종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예를 들면 민영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같은 왕실 집안 안에서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영익이 신임을 하고 거기 권력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멀리 했다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나눠주는데 너무 인색했다라고 봅니다. 최린이 33민족 대표로서 어쨌든 이 3.1운동을 주모했었던 최린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악정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제국에 대해서 악정이란 평가를 하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구나. 그런 실정 정도가 아니고 악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100주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지 이 문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저희도 기획을 통해서 3.1 100주년의 의미를 짓고 있는 신년기획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이 100주년의 의미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일종의 뭐 세레머니 뭐 아니면 축제의 의미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10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는 역사라고 하는 건 역사학자가 물론 쓰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3.1운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한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3.1운동이 굉장히 그 역사를 중요한 사건이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좀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특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3.1운동 기념사업이나 연구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들이 이 3.1운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보편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가 현재 이제 3.1운동 100주년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국가가 이게 반일운동이었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반일운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이 반일의식 같은 것들을 깔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했다, 오사운동 우리 따라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선도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문화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좀 저 자신도 약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민족주의보다는 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3.1운동을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촛불시민혁명하고 좀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촛불이 시민혁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도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의미를 조금 더 현재화시켜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이렇게 정서적으로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문화가 많이 확산된 게 아닐까 싶고 굉장히 그런 의미가 지난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어지면서도 또 지금의 특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4월 중순까지 또 계속 기획을 할 텐데요. 그 중간 3월 달 정도에 또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좀 얘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그때도 꼭 시간 내주셔가지고 수시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늘 대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